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대선 주자들의 경쟁이 치열한 요즘 송영길 대표의 대깨문 발언으로 당내 주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매일 TV 토론과 국민 면접을 하면서 후보 검증과 국민 관심 사기에 나섰지만 경선 초반 이딴 파열음이 변수가 될지 주목되고요. 윤석열 전 총장은 민심 투어라는 이름으로 대전을 찾았는데 어떤 메시지가 나왔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네,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은 이 두 분과 정치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민주당 어제도 대선 예비 경선 TV 토론회 열렸습니다. 치열한 토론이 있었고요. 예상했듯이 1위 주자인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집중 공격이 있었습니다. 어제 TV 토론 장면 잠깐 보고 와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여쭐게요. 임기 내 하겠다고 공약한 적 없다고 그러셨어요? 제가 이걸 해야지요. 이걸 하겠다는 게 제 가장 일 공약은 아닌데 일 공약은 성장 정책인데 당장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묻는 말씀이에요. 그거는 뭐 의원님 의견이시니까 그냥 아니 그렇게 써서 올리셨잖아요. 다시 한번 페이스북에 올린 거 맞죠? 직접 쓴 거 맞죠? 내용 확인해 보세요. 아니 제가 다 확인하고 왔어요.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요. 뭐 정책 없다고 뭐라고 하셨던데 윤석열 총장 흉볼 거 없습니다. 그 양반은 한 말이 없지 한 말을 뒤집은 적은 없어요. 늘 맥락을 봐야 한다. 취지를 봐라. 오해다, 왜곡이다. 매번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는 스캔들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제가 혹시 바지 한 번 더 내릴까요? 그거하고는 다른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아니 이제 국민들이 납득하실 수 있도록 우리 박용진 후보께서 윤석열을 가지고 와서 우리 이재명 후보가 기본소득에 대해서 말을 뒤집는다.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과하다. 맹추연대, 재미연대 이렇게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후보님한테 지원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제 시간을 써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어제 TV 토론 보셨을 텐데 김병욱 의원은 이재명 지사 지금 돕고 있잖아요, 선거. 네. 기본소득 관련해서 뭐 국민들이 하도 많이 이제 들어서 기본소득은 곧 이재명 지사 것 이렇게들 알고 있어요. 그 당연히 그게 최대 공약을 하고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이렇게 말을 하는 과정을 보면 약간 후순위로 기본소득을 미는 듯한 지금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1위 공약으로 굳이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1위 공약은 성장 정책으로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과거에는 정부가 나서서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더라도 고성장 시기였어요. 다시 말해서 수요도 풍부하고 소비도 잘 되고 우리나라 갖고 있는 수출 능력도 되고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저성장, 그다음에 제로 성장, 팬데믹 상황에서는 마이너스 성장까지 가고 있습니다. 성장이 더디다 보면 기회가 줄어들어요. 특히 사회의 취약계층인 청년들이 가질 수 있는 기회의 총량은 자꾸 줄어드는 거죠. 청년들이 기회가 줄어들다 보면 청년들의 사회 진출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출생이라든지 이런 게 모든 게 장애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청년들에게 기회를 넓히기 위해서는 성장을 해야 되는 거고요. 물론 질 좋은 성장을 해야 되겠죠. 네네. 그 속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이뤄 나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청년들이 공정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이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풍부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질 좋은 성장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성장을 제1 공약으로 지금 내세울 작정입니다. 그 말씀을 알겠는데 그동안 기본소득 그렇게 강조해 왔잖아요. 그럼 기본소득은 어느 정도 순위에 지금 있는 겁니까? 기본소득은요. 다 아시다시피 이제 기술이 진보되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를 잘 활용한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의 갭이 더 크게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도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해졌는데 최근에 더 심해지고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가?
라는 고민 속에서 나온 것이 이 기본소득입니다. 그리고 이 기본소득의 취지와 정신은 지속적으로 살려나가야 되죠. 다만 구체적으로 얼마 정도를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제공하며 예산을 어느 정도 마련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지속적으로 아이디어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과정인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바꾸기라고 지적을 하는 왜 말바꾸기죠? 말바꾸기가 아니다라는 예, 거죠. 당연하죠. 기본소득은 하겠습니다. 예, 하는데 구체적인 금액과 재원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저희가 이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을 거고요. 그래서 그 속에서 무조건 기본소득이 제일 공약이다 이게 아니라 공약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성장 정책으로 제일 공약을 내세우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TV 토론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기본소득 관련해서 그동안 해왔던 뉘앙스하고 좀 바뀐 것 같습니까? 좀 후퇴했다고 느끼시나요? 저는 완전히 후퇴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 이재명 후보자께서 2년 동안 기본소득까지 재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지지도 올라갔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1호 공약이 아니다. 1호 공약은 성장 정책이다 이러더라고요. 성장 정책은 사실 우리 보수의 정책입니다. 기본소득은 아무래도 진보 쪽이 더 강하고요. 이런 아직 철학과 어떤 이런 맹쾌한 어떤 내용이 아직 담보되어 있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세계 각국을 한번 살펴보면은 기본소득 관련해서 대부분 다 실험 중이고 예를 들어서 뭐 알래스카의 일부 자치단체 또 스위스 같은 데는 국민투표를 통해서 거부됐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어느 나라도 지금 제대로 도입을 못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이제 와서 하나의 출구 전략이 아닌가, 오히려 갈팡질팡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성장 정책을 이렇게 먼저 내놓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까지 이재명 지사가 지금까지 기본소득이라고 내놓은 것이 그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단기는 1년에 한 50만 원, 한 달에 4만 원 정도 주는 거. 그래서 국가의 어떤 세금 그걸로 보면 한 25조 정도 해당되고요. 중기는 연 100만 원, 월 한 8만 원 정도 주는 거. 사람들이 4만 원, 8만 원 초과해 그게 어디 그 어떤 소비를 진작시켜서 성장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니거든요. 또 장기는 뭐 연 600, 월 50만 원 정도로 하더라고요. 그걸 한번 체킹해 보니까 그게 한 300조가 넘어가요. 300조는 올해 예산이 한 550조 되거든요. 그 과한도 넘는 그걸 어디서 가져올 거냐? 정세도 아니고 그렇게 확실한 것이 없다 보니까 슬슬 물러나는 것 아니냐. 물론 앞으로 어떤 국민의 여러 가지 의견을 해서 초규모부터 하겠다 하지만은 점차 저는 후퇴한다 이렇게 그럼 생각합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자, 단기, 중기, 장기인데 예. 단기를 먼저 해보고 예. 그 단기의 결과를 보고 국민한테 뜻을 물어서 국민이 이거 해도 좋다라고 응답을 해주면 그때 중기, 장기로 넓혀가겠다 이렇게 공약을 이해하는 당연한 걸까요? 거죠. 예, 당연한 거죠. 모든 정책에는 우리가 확실한 준비가 됐을 때는 한꺼번에 시행할 수 있지만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것은 다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꺼번에 많은 금액으로 실시하는 것은 당연히 그런 부담이 되는 거죠. 적은 금액부터 실시하고 국민들의 반응 그리고 이것이 복지 정책과 경제 정책을 겸하는 건데요. 복지적 효과, 경제 정책적으로 얼마나 이 시장에 돈이 잘 돌게 되면서 이것이 성장에 기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2차, 3차 그런 계획을 발표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대통령이 된다면 단기에서 끝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거는 이제 모든 정책이라는 것은 저희가 이 정책을 펼쳤을 때 이런 긍정적 효과가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정책을 펼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렇지 않게끔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그거는 뭐 수정하는 것은 기본적인 절차라고 보고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자꾸 이것을 말바꾸기다 이게 아니라 기본소득을 제기한 것만 자체로도 상당히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많은 분들한테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오세훈 시장님이나 그다음에 유승민 후보가 다 공정소득 또 안심소득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이 소득이라는 개념 다시 말해서 국민들에게 소득을 올려주는 재정적 역할을 하자 이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재명의 기본소득이 후퇴한 것이 아니라 기본소득의 화두를 꺼냄으로써 대한민국의 미래의 발전에 대해서 상당히 폭넓은 논의가 시작됐다. 이재명 긍정적 요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화두가 나오다 보니까 예. 상대 진영에서도 새로운 방식의 당연하죠. 소득을 예. 제안을 한다. 그걸 함께 고민하는 거죠. 우리 김병욱 의원님이 자세한 내용을 다시 예. 안 읽고 오셨는 것 같은데 본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위에 추가로 어떻게 했냐면
자기 임기 중에는 전면 도입을 안 하고 국민의 의결을 물어서 소규모 지역별로 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은 정말 자신이 있으면 나는 단기는 내 임기 중에 한다. 아니면 중기는 내 임기 중에 한다. 뭐가 표현이 있어야 자기는 안 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을 못 가졌다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상 가장 큰 문제는 재원 문제입니다. 이 재원 문제가 간단치 않기 때문에 본인도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아마 미루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기본소득이라는 이런 개념을 우리가 뭐 예전에 뭐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개념하고 같이 연계시키지는 않겠습니다. 전체적인 사회 풀 복지를 더 강화시킨다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러나 그것도 여력이 될 때 가능한 것이지 함부로 남이 한다고 남이 말한다고 도입하거나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기본소득 얘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고요. 지금 그 어제 토론회에서 또 하나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봤던 게 여배우 스캔들 관련해서 화두를 던졌어요. 예. 그랬더니 이제 뭐 바지를 내려야 되는 거냐라고 하면서 말을 그냥 끊었는데 이게 도덕성 검증이라고 할까요? 이게 당내 경선전에서도 계속 화두로 나올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뭐 질문과 답변이 별로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앞으로 도덕성 검증은 아마 후보자 간이기 때문에 계속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내용 중에 바지를 내려야 되겠느냐, 바지를 또다시 내려야 되겠느냐 이것은 굉장히 이제 부적절한 발언이다. 저희들이 볼 때는 사실 최근에 그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보궐선거 다 성추행 사건 때문에 생긴 거 아닙니까? 충남지사도 마찬가지로 그 민주당이 그게 특화된 당인데 과연 그렇게 자꾸 나가는 게 좋겠느냐.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인터넷을 쭉 한번 봤어요. 댓글을 한번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지금 경제도 진짜 폭망했고 주택 가격은 오를 만큼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영혼을 끌어도 잡을 수가 없고 또 세금은 폭탄이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죽을 지경인데 국민들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 어떤 대권 노름, 희망보다는 여러 가지 어떤 추태만 부린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참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제 그 상대방 후보들은 이 도덕성 검증 거쳐야 될 단계고 미리 단련시켜 주는 거다라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이 적절한 어떤 공방이라고 이재명 보십니까? 씨 입장에서는 참 답답하죠. 왜냐하면 이게 이번 후보자 토론회 앞두고 터진 사건이 아니라 오래전 얘기죠. 그 오래전 얘기고 이미 법원에서도 검찰에서도 불기소 처분 내린 사건이거든요. 이미 수년 전부터 거론돼 왔던 거고 언론과 상대방 후보로부터 검증을 받은 거고 또 검찰에서도 불기소 처분까지 내린 사안을 이제 와서 다시 또 확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리고 이미 후보자 토론회 이전에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공개가 돼 있던 사건이고 본인도 그 했던 말들을 영상으로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이제 질문을 하니 상당히 깝깝해서 저는 아마 윗대 있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현장에는 위트 없다고 얘기했다고요? 제가 영상을 보니까 웃으면서 또 사실 정세균 총리님이 한참 정치 선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배님한테 윗대 있게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또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또 윗대가 아니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하기도 해요. 제가 보기에는 윗대 있게 선배님 제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더 이상 이제 드릴 말씀은 없는 거죠. 이미 다 드릴 말씀 드린 거고 법적으로나 또 정치적으로나 다 이미 규명이 된 사안인데 다시 또 정치 대선배께서 여쭤보니까 윗대 있게 그렇게 답변한 것 같은데요. 저는 썩 적절한 표현은 또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도 어제 그 공방 관련해서 또 입장을 냈습니다. 잠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좀 이런 느낌이 들던데 짜장면 좋다고 해놨더니 또 짜장면 싫어하지? 왜 싫어해? 응? 짜장면이 더 맛있어? 뭐 이런 느낌이 하나 든 게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당신 마녀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닌데요? 그랬더니 마녀 아닌 거 증명해봐. 그래서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래서 이 마녀 사냥 같은 느낌이 조금 들기도 했는데 뭐 그것도 경쟁의 한 부분으로 제가 다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녀 사냥 느낌이 좀 들기는 했지만
경선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다 수용하겠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질문이 오면 답변하겠다라는 뜻으로 좀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당 내에서 이 후보들 간의 경선전이 이렇게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은 당 대표의 발언 때문에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깨문, 이른바 대깨문 발언을 했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이 강성 지지층을 어느 정도 좀 비하하는 그런 표현을 했는데요.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직접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말기 때 정동영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그때 일부 친도 세력들은 정동영을 안 찍었습니다. 차라리 정동영이 되는 것보다 이명박 되는 게 낫다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어땠습니까? 철저한 검찰의 보복으로 결국 노무현 대통령께서 돌아가시게 되는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소위 대깨문이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누구는 되고 안 된다, 누구가 되면 차라리 야당이 되겠다, 이런 안이한 생각을 하는 순간 문재인 대통령을 지킬 수도 없고 제대로 성공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정성하고도 관계가 있죠. 왜냐하면 이제 어제 당 대표가 이 경선이 마치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 특정 후보가 다 확정이 된 것처럼 그런 발언을 했어요. 이것은 사실상 편파적 발언은 심각한 문제죠. 그런 그것이 일어나는 것은 전체적으로 실무진에게도 영향을 주는 것이고 그것은 지혜롭지 않은 경선 관리라고 저는 봅니다. 자, 지금 정세균 전 총리는 편파적인 발언이다라고 지적을 했고 또 당내 강성층에서는 아니 어떻게 당 대표가 대깨문이라는 발언을 하냐 해서 지금 당내 게시판에도 굉장히 시끄럽다고 합니다. 사실 내부적으로 저런 논란이 일으면 경선 흥행에도 조금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도 아주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고 느낄 것도 같은데 당 대표의 저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대통령 후보 경선이 진행 중이잖아요. 9명의 훌륭한 후보들이 나오셔서 열심히 지금 페어플레이를 하고 있는데요. 네. 또 경선하다 보면 또 이러저러한 또 충돌도 있을 수 있죠. 지난번에 있었던 경선 연기론도 대표적인 케이스죠. 아마 당 대표로서 여러 가지 경선 관리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많은 그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려움이 있고 경선 연기론을 잘 극복을 해서 지금 왔는데 일부 이제 지지자들 사이에서 특정 후보는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이것을 통합해내고 경선 후유증을 없애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마 계속 고민하실 거예요. 그 표현만 안 했어도 저렇게 논란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 고민의 표현인데 대깨문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조금 적절치 못했다. 하지만 송영길 대표의 충정, 당을 화합으로 이끌고 누가 되든 민주당 원팀으로 반드시 내년 3월에 정권 재창출하자라는 어떤 메시지를 우리 지지자들과 당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예를 들었는데 좀 적절하지 못한 예인 것 같고요. 사실 정동영 후보 시절에는 이명박 대통령한테 우리가 한 재격을 한 500만 표 정도 졌습니다. 그때는 이미 선거 분위기가 좀 기울었던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열성 지지자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서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조금 제가 보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어찌됐든 송영길 대표가 이런 경선 최근에 2달 과정에서 많은 마음고생을 했다. 그리고 지금 또 일부 당원들 사이에서 특정 후보에 대해서 호불호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 함께 가자. 내가 그 책임을 지겠다. 이런 어떤 진솔함을 표현하는 관훈 토론 자리였는데 좀 예를 잘못 들고 표현을 잘못하지 않았나 그 생각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민주당은 대선 후보 경선 토론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인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당 대변인 토론보다 훨씬 인기가 없다는 것은 이건 한마디로 뭐 결판 났다 이런 말씀을 우선 좀 드리고 기다려주세요. 예. 그럼 말씀 나온 김에 지금 어제 같은 날 거의 비슷한 시각에 국민의힘 대변인 선발 토론 배틀이 있었습니다. 근데 토론 배틀하고 민주당의 대선 주자들의 TV 토론하고 시청률에서 큰 차이가 났습니다. 어떻게 차이가 났냐면 닐슨 코리아 기준으로 했을 때 수도권으로 했을 때 국민의힘 대변인 토론 배틀이 5.8% 시청률 나왔고요. 그리고 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 TV 토론에 2개 방송사 합쳐서 3.4% 시청률이 나오고 또 유튜브 접속자 숫자도 차이가 컸습니다. 국민의힘 쪽에 유튜브 접속자가 많은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제가 아무래도 뭐 계속 제 말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네, 한번 하시죠.
그 대깨문 발언 관련해서 보면은 송 대표가 그렇게 발언한 거에 대한 부분은 아마 저희 당 입장에서 타당의 입장에서 봤어도 그렇게 적절하지 못하다. 한쪽 편에 선 그런 입장이 강하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당내에서는 내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어떤 반대하시는 또 경쟁하시는 분들은 적절하지 못하다. 사과하라 이런 것도 있고 또 김우전 씨 같은 경우는 뭐 시적절했다. 또 할 말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 당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로서는 땡큐입니다. 상대당이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데 국민들의 여론을 보니까 이런 또 여론도 있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안위를 위해서 대통령 선거하는 거냐. 국민을 위해서 대통령 선거를 뽑는 것이지 자당의 그걸 위해서 대통령을 뽑는 그런 행사는 아닌데 전부 그런 식으로 표현되는 것이 너무 좀 이상하다. 이 국민의 어떤 논리에 맞지 않다. 이런 지적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지금 흥행 말씀을 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준석 효과가 있는 거죠. 솔직히 국민의힘 당대표지만은 우리 정치권의 새바람을 불러일으킨 거는 저는 엄연하게 인정해야 되고 또 30대의 젊은 친구가 거대 야당의 당대표로 뽑아준 우리 한국당 지지자들에 대해서도 보수의 변화가 시작됐구나. 이런 것을 저희가 인식을 하고 그에 맞게끔 우리 여당도 변화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의 효과 그리고 어차피 저희 배틀이라는 것도 이준석 대표의 아이디어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준석 당대표가 어떻게 앞으로 하느냐 대한 관심이 아직 지속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흥행이 좀 되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저희 이 후보자 토론회는 이제 두 번 했습니다. 오늘 이제 밤 11시에 세 번째인데요. 점차 아마 진행되면서 국민적 관심을 끌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저희가 지금 9명으로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토론회 치고는 9명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집중 토론과 아주 날카로운 예리한 질문과 답변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구조가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들이 조금 이제 컷오프라 그러나요? 컷오프가 10일이 됩니다. 10일이 그래도 좀 6명이어도 정리되고 좀 좀 많아요. 많죠. 예, 좀 많아요. 하지만 어쨌든 지금보다는 좀 나아질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준석 효과가 앞으로 어떻게 갈지 그것도 지켜봐야 될 것이고요. 분명한 것은 점차 우리 이 당의 후보자들의 관심이 늘고 있고 아까 뭐 시청률 말씀하시고 유튜브 말씀하셨는데 변화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당의 대선기획단과 선관위에서도 국민의 관심을 끌기 위한 다양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시간이 지나면 국민들의 관심을 많이 우리가 흡입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변인단이 27, 26살이에요. 예. 당대표고 30대. 예. 굉장히 젊지 않습니까? 예. 기대만 하고 있습니까? 우려도 조금 있나요? 다 기대 반 우려 반이 있죠. 그래요? 기대가 훨씬 크죠. 기대를 하기 전에 이번에 이렇게 인기가 있었다는 걸 우리 자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우선 모집 방식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르다. 국민 공모로 해서 563명, 141대 1의 어떤 굉장한 경쟁력을 껴찍고 그 다음에 실시간 문자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선 때 같은 경우는 12만 통이나 들어왔습니다. 네, 이러다 많다고요? 보니까 국민 관심을 끌을 수 있었다. 두 번째는 이제 인물이 여러 가지 나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이런 거 구별을 하지 않고 능력으로 하겠다 이러다 보니까 젊은 20대, 30대가 왕창 모이다 보니까 20대, 30대에 많은 걸 끌었고 또 세 번째는 주제가 현재 주제, 다양한 주제를 토론상에 올려놨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 논리라든지 국민의 어떤 공감을 일으키는 방식이 달라서 상당히 재미가 있었다. 이런 것이 어떤 상당히 시청률을 높이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한마디만 더 하면은 저희들이 기대를 이제 걸고 있는 것은 역시 20대, 30대 아닙니까? 우리 국민의힘의 지금까지 약점이 젊은 층이었거든요. 20대, 30대 층이었거든요. 그런 어떤 젊은 층을 흡수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보니까 상당히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이 사람들을 조금만 더 보강시키면 굉장히 뛰어난 인재 영입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차원에서 기대를 가지고 있고. 근데 제가 다만 말씀드리면 우려하는 것은 예. 아직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 그렇죠. 좀 더 이준석 많은 대표- 보강을 해야 된다는 차원입니다. 이준석 대표의 30대를 활용한 마케팅은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 문제는 콘텐츠인데요. 네. 과연 나이만 젊다고 과연 이 복잡한 대한민국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느냐? 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건 이제 보강해 특히 나가야죠. 정치는 또 나름대로 종합 예술이라고 합니다. 사회 다양한 경험 속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경험을 갖고 이 갈등을 해결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과연 나이만 젊다고 과연 그것이 되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들이 아마 예리하게 바라볼 거라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스타트는 좀 좋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과정과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는 냉혹한 판단도 따를 것이라고 혹시 보고 있습니다. 김병욱 의원님 한 번이라도 보셨습니까? 배틀요? 배틀? 겹쳐서 못 봤습니다. 못 봤죠. 배틀의 예, 예. 가장 중요한 예, 건 알겠습니다. 상호 굉장한 토론을 시켰는데 그 토픽 과제가 지금 현재 우리 정치인도 상당히 답하기 어려운 그런 과제를 알겠습니다. 짬보냈습니다. 그래 그 사람들이 발언하는 네. 것이 굉장히 우리 알겠습니다. 기성 정치인보다 더 조리 있고 더 논리적으로 더 체계 있게 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그래서 당의 앞으로 경선 과정에서도 이제 국민 면접관을 두갖고 네네. 세 사람의 면접관이 각 후보 9명한테 예리한 질문하는 거 보셨죠? 자, 그런 선의 경쟁을 예. 계속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가 어쨌거나 첫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예. 첫 작품을 대체적으로 이제 성공적으로 지금 마쳤는데 두 번째 작품을 어떻게 무엇을 던져서 해낼지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이제 윤석열 전 총장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재명 지사가 1948년 정부 수립 이전에 미군은 점령군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걸 두고서 윤석열 전 총장이 연일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온 국민의 귀를 의심하게 하는 발언이다라는 지적을 했는데 관련해서 보수층 결집을 노린 프레임 공세다라는 지적도 있고요. 또 민주당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구태 색깔 공세다라고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데 자, 윤 전 총장의 이 공세 포인트를 잘 잡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한마디로 좀 구태스럽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윤 총장께서 사실 정치를 하지 않으신 분이잖아요. 검찰총장 출신으로 정치권에 와서 상대 가장 유력한 후보에게 처음으로 이제 어떤 뭐랄까 이의를 제기하는 건데 그것이 색깔론으로 대응하는 것에 정말 좀 실망스럽다는 말씀드려요. 왜냐하면은 모든 역사적 기록이나 사료를 보면 점령군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모든 기록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 점령군과 친일 세력이 합쳐서 우리의 그 해방 전국을 이끌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팩트는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비판을 하냐면은 자유민주주의를 불신하고 이런 표현이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는 해방군이다. 전혀 이재명 지사가 하지 않은 말을 덧붙이면서 이제 남북 대치 상황을 잘 이용해서 색깔을 더 씌우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명백한 정치적 색깔로 인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료에 근거해서 이재명 지사가 얘기한 것은 팩트고요. 모든 학자와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신문에 보면 다 그런 기록은 나와 있습니다. 다만 그날 첫날이 이제 출마 선언한 날이거든요. 이재명 지사가. 그리고 이제 고향인 안동으로 내려간 날입니다. 첫날 출마 선언한 날 굳이 그런 메시지를 던질 필요가 있느냐. 그건 이제 별개의 문제라고 봐요. 별개의 문제라고 보겠지만 어쨌든 그 말 자체는 팩트고 그 말을 비판하기 위해서 색깔론, 자유민주주의를 불신한다. 러시아는 해방군이다. 그것을 이제 포함시켜서 하지도 않은 말인데 포함시켜서 이런 식으로 몰아간다는 것은 저는 분명한 색깔론이고 뭔가 윤석열 총장에게 기대했던 새로운 정치 이것이 또 하나 20, 30년 뒤로 물러나는 거 아닌가 되돌아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지금 됐습니다. 말씀하신 팩트라는 게 아마도 네. 그 메가더 장군이 포고문. 네. 거기에 이제 점령군, 예. 점령 이런 예, 표현을 표현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당시에 저기도 잘 나와 점령이라는 있네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한 것 같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국민의힘에서도 문제를 삼고 있더라고요. 네네. 저희들은 색깔론이 아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현재 그 강복 회장인가 그 양반이 미군은 점령군, 소련은 해방군 썼거든요. 586 운동권 단체들이 맨날 미군은 점령군, 소련은 해방군 그러면 소련이 해방군이면 미군도 해방군입니다. 그 다음에 운동권들이 그렇게 금과 옥조처럼 책 삼고 있는 해방전후 사회 인식이라고 그게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그게 금과 옥조처럼 계속 읊어 나가는데 자기들도 바꿀 수가 있어야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문제가 있다 이제 이런 문제를 삼고 싶은 것이고요. 이 점령 표현은 메가더 장군의 그 보고문에서 나옵니다. 네. 그때 점령이라는 표현은
일본군의 점령에 대해서 조선의 해방과 독립을 하겠다는 그런 점령의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것을 완전히 그 뜻 그 자체로만 해석해가지고 계속 이것을 한다는 것은 자체는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문제 삼고 싶은 것은 이재명 지사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꿈꾸고 있는 사람입니다. 국가 지도자로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면 어디 북한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생각하시네. 아니죠. 그런 차원에서 그런 차원 잠깐 한마디만 더. 예. 그런 차원에서 이 정부도 죽창가라는 걸로 재미 봤잖아요. 그런 쪽으로 제2의 편가르기 이런 걸 친일의 편가르기 이런 차원으로 또 이북 관련 이런 걸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니까 비판은 달게 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했던 말만 갖고 비판을 해주시고 좀 더 쉬게 안 하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광복 회장의 말을 갖다 붙이지 말아달라. 광복 회장님 뭐 말씀은 같아요? 광복 회장님 말씀이지 이재명 기사 관계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발언이 나오게 된 게 고향 가서 264 독립운동가 따님을 만나면서 얘기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한나라의 경기도지사고 미래 대통령 꿈꾸는 사람으로서 독립운동 하신 분들에서 더 많은 예우와 배려를 해드려야 되는데 대한민국 참 이렇게 하지 못했다. 그게 설명하다가 친일 세력이 이렇게 해서 얘기 나온 것이지 자, 마지막 이것을 말 뭐 얻어서라고 넘어갈까요? 얘기한 건 아닙니다. 본인이 미 점령구가 네. 친일 세력의 합작품이다 이랬기 때문에 우리의 해방됐을 때 그 당시 임시정부 상당한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다 했거든요. 독립군이고 뭐 이거 하셨던 북한보다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독립운동 그런데 하셨던 분들이 더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과 우리 후손들이 했죠. 더 많은 배려와 예우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 자,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요. 저 윤석열 전 총장 오늘 행보 잠깐만 보고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전에 내려갔습니다. 윤석열이 듣습니다라는 이름으로 민심 투어를 시작을 했습니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수, 진보 이런 이념 지향을 따지지 않고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 이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면 뭐든지 할 생각입니다. 옛날에 지은 원전이라고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새롭게 만드는데 탈원전이 시작되고 저희들의 꿈이 아니라 일종의 적폐 그리고 정치적인 그런 부분에 호도되어서 꿈이 매몰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원자력 에너지라는 것이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위험천만한 것이 아니다. 이런 좀 무리한 그리고 너무 성급한 이런 탈원전 정책은 반드시 재고되고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윤석열 전 총장 이틀째 탈원전 얘기합니다. 현충원 방문한 뒤에 카이스트 가서 탈원전 반대 2030 의견 청취라는 자리를 마련해서 석박사 과정에 있는 2030들을 만났는데 그러니까 탈원전을 계속 주장하면서 이걸 2030들의 어떤 일자리와 연계시켜서 계속 메시지를 던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포인트 잘 잡았습니까? 나름대로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예. 근데 저는요 자꾸 윤석열 총장님께서 충청도가 고향인 줄 알았어요. 충청을 자주 가시고 충청 말씀하시길래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버님이 충청도 고향이시고 본인은 그게 아닌데요. 어찌됐든 에너지 정책 문제와 기후 변화 이거는 정말 우리가 여야를 떠나서 함께 고민해야 될 큰 저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 협약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고 결국에 이제 이산화탄소를 줄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에너지도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화력 위주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넘어가야 된다. 이게 이제 국제적 합의 사항이잖아요. 이 과정 속에서 이제 핵 에너지를 어떻게 바라볼 거냐. 예, 그런 관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 탈원전이 아니고 에너지 전환 정책이에요. 그리고 우리 정부대로 하더라도 60년이 지나야만이 핵 에너지가 없어집니다. 금방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연구하는 것은 동의하는데 네. 마치 우리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 핵 에너지를 갖고 오는 거는 상당히 팩트 측면에서도 틀린 부분도 있고 또 일정 부분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 공세의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기후 협약이라는 전 세계적 합의를 잘 지켜내고 우리의 미래 에너지를 어떻게 잘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깊이 고민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선 탈원전 정책이 정말 잘못됐다는 것을 현장에서 첫 공식 사실은 행보거든요. 뭐 현충이라든지 이런 거는 같지만은 현장에 나간 것은 첫 공식 행보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탈원전 정책이 정말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고 역시 원전에 대한 산업이 황폐화되면은 대한민국 전체 산업 상당수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원전이라는 것은 핵만 있는 것이 아니고 4차 원자로라든지 열융합 발전 얼마든지 발전할 여지가 있는데 지금 이러다 보니까 학과가 원자력 공학과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석박사도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 애들이 취직할 장소가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문제 제기를 한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일단은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지방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에서 본인이 작년 11월 달에 대전지검을 통해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한수원하고. 그때 그러고 나니까 바로 추 장관이 바로 직무배제를 명해버렸거든요. 본인의 직무배제를 검찰총장이. 그래서 충분한 정보가 있다. 충분한 정보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정말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본인이 이 장소를 한 말씀만 선택했고 더 드리면요. 선택했고 신재생 에너지 영역에서의 일자리는 더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가지고는 보지 한계가 마시고요. 있습니다. 네, 전 세계가 지금 신재생 에너지를 취급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마무리 훨씬 많이 짓도록 올라가고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자, 그거 잘 마무리 짓도록 보시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부인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글로벌 기후 협약에 따라서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넘어가야 된다. 넘어가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핵 에너지를 어떻게 탈탄소라든지 바라볼 모든 거냐. 걸 해서 신재생 에너지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에 의해서 다 이미 자, 마무리 스크린되고 짓도록 있는 하겠습니다. 자, 대선 선두주자 윤석열 그리고 이재명 두 사람의 행보 관심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충돌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 또 어떤 이슈로 충돌할지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중, 김병욱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